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기적이에요. 전 세계 선진국들이 모두 실패했던 일을 단 한 나라가 불과 몇 년 만에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배고픔에 매일 굶주려 고통받던 마을들이 이제는 풍요로운 수확을 기대하고 절망이 가득했던 사람들의 얼굴에 희망과 행복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적인 탐사 기자가 오랜 기간 국제 원조 현장을 취재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보여주기식 원조가 아닌 진정한 원조임을 아는 전 세계 저널리스트들이 앞다퉈 찬사를 받게 된 한국의 놀라운 이야기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이 쏘아 올린 케냐의 혁명. 여기 메마른 땅 케냐의 푸른 빛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워싱턴 출신 탐사 기자 알렉스 스미스입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제 아파트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살짝 비치고 있었어요. 어두운 컴퓨터 화면 배경에 상사에게서 온 새 이메일이 밝게 빛나고 있었죠. 또 다른 과제였어요. 또 다른 국제 원조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커피 한 모금을 마시고 있었는데 혀끝에서 익숙한 쓴맛이 느껴지고 있었어요. 케냐에서 진행 중인 한국의 농업 프로젝트 코피아 센터라. 전 이런 원조 프로젝트를 너무 많이 봐왔어요. 가난한 나라들에게 주어진 수많은 약속들, 깔끔한 정장을 입고 실제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농기구 옆에 서 있는 웃는 관리들, 너무 많은 거짓말들이었죠. 수년 동안 저는 세계를 돌아다니며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국제 원조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써왔어요. 부유한 나라들이 큰 약속을 하고 멋진 사진을 찍고 그리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떠나는 모습을 지켜봐왔죠. 제 경험상 원조 프로젝트는 실제로 좋은 일을 하는 것보다 좋아 보이는 것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한국 프로젝트가 다를 거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서류 캐비닛을 열고 예전 노트들을 꺼내고 있었어요. 그 안에는 실패한 프로젝트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죠. 카메라가 떠난 후 말라버린 우물들, 선생님이 오지 않는 학교들, 아무도 사용 방법을 모르는 의료 장비들, 각 이야기는 제가 이미 믿고 있던 것을 더 강화시켰어요. 국제 원조는 대부분 보여주기식이라는 것이었죠. 제 아파트 벽에는 제 여행에서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세계 각지에서 본 실망스러운 순간들의 시각적 일기였죠. 고장난 물펌프 옆에 서 있는 아이들, 벽에 금이 간 빈 교실들, 들판에서 녹슬고 있는 버려진 농기구들. 이것들이 제가 본 대부분의 원조 프로그램의 실제 결과물이었어요. 코피아 센터에 대한 정보를 클릭해서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들의 웹사이트에는 초록색 감자밭과 웃고 있는 케냐 농부들이 보이고 있었죠. 그들은 자신들의 감자 재배 기술이 수확량을 60%나 증가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었어요. 케냐 사람들에게 더 나은 작물을 재배하고 그것들을 상하지 않게 보관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다고 했죠. 그래, 물론이겠지.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여행 가방을 싸기 시작했는데 케냐의 더운 날씨에 맞는 가벼운 옷들과 노트북, 그리고 카메라를 던져넣고 있었습니다. 거기 가면 뭘 발견할지 정확히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진 찍기에는 좋지만 실제로는 주변 마을들을 돕지 않는 작은 시범 농장일 것이라고요. 신발에 흙 한 번 묻히지 않는 한국 관리들과 방문 기자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하는지 미리 코치받은 엄선된 현지인들을 보게 될 거라 생각했죠. 전화가 울렸어요. 제 상사였습니다. 알렉스, 케냐 취재 준비됐어? 라고 물어보고 있었어요. 국제 언론을 위한 또 다른 쇼를 볼 준비. 당연하죠. 제가 대답했어요. 이번에는 다를 수도 있잖아. 그녀가 제안했죠. 저는 살짝 웃었어요. 그런 적 없었잖아요. 전화를 끊고 이를 닦으면서 화장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의심과 불신으로 가득 찬 제 초록색 눈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죠. 저는 화려한 원조 프로그램 뒤에 숨겨진 진실을 폭로하는 것으로 제 경력을 쌓아왔어요. 사람들은 제가 평소에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것을 존중했죠. 이제 와서 순진해질 생각은 없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케냐 임무가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고 있었거든요. 일어나서 창문으로 워싱턴의 도시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죠. 이제 이틀 후면 나이로비에 있을 테고 그 다음에는 이 한국 감자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중부 고원지대로 이동할 거예요. 의심의 무게가 무거운 배낭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수년간 깨진 약속들을 보면서 실패를 예상하게 됐죠. 그게 더 안전했어요. 일이 잘못될 거라 예상하면 거의 실망하지 않게 되니까요. 밤이 깊어지면서 마침내 다시 침대로 돌아갔어요. 눈을 감고 제가 쓰게 될 기사를 상상하고 있었죠. 또 다른 폭로성 기사. 원조 프로젝트가 어떻게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는지 보여주는 이런 이야기는 전에도 너무 많이 써왔어요. 이 여행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도전하게 될 거라고는 전혀 몰랐어요. 제가 실제로 쓰게 될 이야기는 제가 계획했던 것과는 아주 다를 거예요. 하지만 잠이 들면서
이 임무가 단지 제 기사뿐만 아니라 저 자신도 얼마나 바꾸게 될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죠. 아침이 빠르게 찾아왔어요. 여행 가방 지퍼를 잠그고 공항으로 가는 택시를 부르면서 준비가 된 느낌이었어요. 한국 원조 요원들이 준비한 어떤 쇼든 간에 간파할 준비가 돼 있었죠. 그들의 주장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찾을 준비가 돼 있었어요. 항상 그랬듯이 진실을 쓸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제가 준비되지 않은 건 제가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었어요. 밖에서 택시가 경적을 울리고 있었어요. 아파트를 마지막으로 한번 둘러보고 여권을 집어들고 케냐로 가는 여정을 시작하기 위해 내려갔죠. 그건 단지 세계를 가로지르는 여행이 아니라 원조와 개발, 그리고 제 자신의 편견에 대한 더 깊은 이해로 이끌어줄 여정이었어요. 몇 시간 후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워싱턴이 아래에서 작아지는 걸 보고 있었어요. 새 페이지에 노트북을 펼치고 다가올 기사의 작업 제목을 적었죠. 한국의 실패한 감자혁명. 제가 무엇을 발견할지 너무나 확신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완전히 틀렸어요. 나이로비 공항에서 밖으로 나오는 순간 더위가 벽처럼 저를 덮치고 있었어요. 공기가 두껍고 무겁게 느껴지고 있었는데 제가 떠나온 워싱턴의 서늘한 봄과는 너무 달랐죠. 출구 쪽으로 캐리어를 끌면서 이마에는 즉시 땀이 맺히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픽업 구역 건너편에서 한 남자가 열정적으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현지 가이드인 에스탄일 거예요. 그의 환한 미소는 이렇게 더운 날에는 너무 크게 느껴졌지만 그가 입고 있던 밝은 노란색 셔츠와 잘 어울리고 있었죠. 제가 다가가기를 기다리면서 그는 발을 통통 튀기고 있었어요. 스미스 씨, 케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가 활기찬 목소리로 외치고 있었어요. 제가 막을 틈도 없이 그는 제 캐리어를 잡았죠. 트럭은 이쪽이에요. 멀지 않아요. 저는 어깨에 묵직한 카메라 가방을 메고 그를 따라 인파를 헤쳐나가고 있었어요. 에스타는 계속 이야기하면서 건물들을 가리키며 나이로비에 대한 사실들을 공유하고 있었지만 사실 제대로 듣고 있지는 않았어요. 저는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이미 앞으로 할 일에 집중하고 있었죠. 트럭은 낡고 달아 보였는데 파란 페인트 대부분이 먼지로 덮여 있었어요. 에스타는 제 캐리어를 뒤에 실고 저를 위해 조수석 문을 열어주고 있었어요. 안은 빵을 구울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고원지대까지는 4시간 정도 걸려요. 에스탄이 시동을 걸면서 설명하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풍경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도시를 벗어나면서 저는 노트북을 꺼내들고 있었어요. 건물들은 점점 작아지고 멀어지다가 완전히 사라지고 대신 끝없이 펼쳐진 것 같은 건조한 대지가 나타나고 있었죠.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먼지 나는 도로를 덜컹거리며 달리는 동안 에스탄이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 센터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예전에는 많은 농부들이 충분한 식량을 재배할 수 없었거든요. 지금은 감자를 엄청 많이 재배하고 있어요. 저는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들어봤어요. 보통은 과장되거나 완전히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았죠. 제 의심을 드러내며 무례해 보이고 싶지 않아서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에 적고만 있었어요. 케냐는 처음이신가요? 에스탄이 물었어요. 네, 제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이런 원조 프로젝트가 있는 곳은 많이 가봤어요. 하지만 이건 달라요. 그는 강조하듯 운전대를 톡톡 두드리며 고집스럽게 말하고 있었어요. 직접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면서 풍경이 변하기 시작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평평하고 건조한 평원이 천천히 구릉지대로 바뀌고 있었죠. 도로는 점점 높아지고 있었고 저는 갈색 사이로 초록색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을 알아차리고 있었어요. 우리 트럭이 작은 가옥 모음을 지나갈 때마다 아이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들, 에스탄이 교복을 입은 무리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예전에는 많은 아이들이 학교에 갈 수 없었어요. 부모님들이 그럴 여유가 없었거든요. 지금은 팔 만큼 충분한 식량을 재배하니까 학비를 낼 수 있게 됐어요. 저는 의심스러웠어요. 너무 단순하고 너무 완벽해 보였거든요. 제 경험에 따르면 진정한 변화는 단순히 더 나은 농업 기술 이상의 것이 필요했어요. 우리가 고원지대로 더 높이 올라가면서 기온이 떨어지는 것에 놀라고 있었어요. 공기가 더 시원하고 신선하게 느껴지고 있었죠. 도로 양쪽으로 들판이 나타났는데 일부는 작물이 깔끔한 줄로 자라고 있었어요. 이 들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보였는데 그들은 식물을 돌보면서 몸을 구부렸다 일어섰다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우리가 더 작은 흙길로 접어들면서 에스탄이 알려주고 있었어요. 기대감으로 제 배가 조여들고 있었어요. 그들이 저를 위해 준비한 어떤 쇼든 간에 꿰뚫어 볼 준비가 돼 있었죠. 선글라스를 고쳐 쓰고 셔츠를 바로 잡으면서
곧 이어질 거라 확신했던 연극을 위해 정신적으로 준비하고 있었어요. 트럭이 영어와 한국어로 코피아 센터라고 적힌 단순한 표지판에 다가가면서 속도를 늦추고 있었어요. 그 뒤에는 금속 지붕이 있는 소박한 건물이 서 있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작고 인상적이지 않게 보이고 있었죠. 우리 트럭이 멈추자 한 남자가 건물에서 걸어 나오고 있었어요. 그는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올린 단순한 단추 달린 셔츠와 무릎에 흙이 묻은 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관리자에게서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었죠. 저분이 박 씨예요. 에스탄이 말했어요. 주요 한국인 고문이시죠. 저는 트럭에서 내렸는데 오랜 운전으로 다리가 뻣뻣해지고 있었어요. 공기에서는 흙과 식물 냄새가 나고 있었고 제가 알아볼 수 없는 무언가의 향이 살짝 감돌고 있었어요. 박 씨는 직접적이고 목적이 분명한 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의 악수는 단단했고 표정은 진지했어요. 가짜 미소도 없고 그들이 하고 있는 훌륭한 일에 대한 즉각적인 연설도 없었죠. 스미스 씨, 그는 간단히 말했어요. 이렇게 먼 길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가 통계와 성공 이야기를 늘어놓기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대신 그는 시계를 보고 있었어요. 해가 지기 전에 약 2시간이 남았네요. 지금 시범 농장을 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여행 후에 좀 쉬고 싶으신가요? 그의 직설적인 태도에 놀라고 있었어요. 제가 만났던 대부분의 관계자들은 다른 것보다 먼저 사무실에서 차트와 사진을 보여주고 싶어 했거든요. 농장이요. 제가 말했어요. 실제 작업 현장을 보고 싶습니다. 그는 제 대답에 만족한 듯 한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지금 가는 게 좋겠네요. 작물을 보기에 가장 좋은 빛이니까요. 우리가 다른 트럭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이게 제 예상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걸 깨닫고 있었어요. 화려한 환영도 준비된 연설도 없었어요. 그저 어두워지기 전에 저에게 들판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솔직한 사람일 뿐이었죠. 우리는 센터를 떠나 더 깊은 시골로 운전해 가고 있었어요. 창문을 통해 작은 농장들과 집들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일하다 말고 고개를 들어 우리 트럭에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정확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죠? 제가 물었어요. 실제 작업 현장을 보러요. 박 씨가 대답했어요. 우리가 센터에서 하는 일뿐만 아니라 농부들이 자신의 땅에서 직접 하고 있는 일도요. 제 회의적인 벽에 작은 균열이 생기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건 기자들을 위한 일반적인 투어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주요 시설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멀어지고 있었거든요. 트럭이 언덕 위로 더 높이 올라가면서 이 임무가 결국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빠르게 그 생각을 밀어내 버렸죠. 전에도 첫인상에 속은 적이 있었으니까요. 진짜 시험은 제가 어려운 질문을 하기 시작할 때 올 거였어요. 그래도 프로젝트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농지로 들어서면서 저는 예상치 못한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어요. 호기심이었죠. 단순한 직업적 관심이 아닌 진짜 호기심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제 마음의 일부는 어쩌면, 정말 어쩌면 이번에는 뭔가 다를 수도 있다고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감자밭이 메마른 풍경 속에 초록 양탄자처럼 제 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원조 프로젝트를 취재하며 여행했던 곳 중에서 이런 모습은 처음 보고 있었죠. 건강한 식물들이 줄지어 가지런히 서 있었는데 그 잎들은 오후 햇살 속에서 빛나는 듯한 짙은 초록색이었어요. 현지 농부들이 줄 사이를 움직이고 있었는데 일부는 몸을 웅크리고 식물을 확인하고 다른 사람들은 작물 옆으로 흐르는 가는 물 파이프를 조정하고 있었죠. 박 씨가 제 앞에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의 부츠가 부드러운 흙의 자국을 남기고 있었어요. 그는 별로 말이 많지 않았는데 이건 자기 프로젝트를 자랑하는 사람에게는 특이한 일이었죠. 제가 전에 만났던 대부분의 관계자들은 인상적인 숫자와 성공 이야기로 공기를 채우곤 했었거든요. 하지만 박 씨는 우리가 걸으면서 그저 간단히 물건들을 가리키고만 있었어요. 여기서는 농부들이 심기 전에 토양을 검사합니다. 그가 말했는데 두 남자가 투명한 용기에 흙과 물을 섞고 있는 작은 장소에서 멈춰 서고 있었죠. 저는 사진을 찍고 작은 노트북에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잘 정리되어 있고 실용적으로 보였죠. 화려하거나 낭비적인 요소는 없었어요. 1년 후에 고장날 비싼 장비도 없고요. 그저 단순하고 유용한 도구와 기술만 있었습니다. 이 밭은 누구 소유인가요? 제가 물었는데 한국 프로그램 소유라는 답을 예상하고 있었죠. 지역사회 소유입니다. 박 씨가 대답했어요. 우리는 훈련과 일부 시작 재료를 제공합니다. 그들은 노동력을 제공하고 결과물을 소유하죠. 이건 제가 전에 봤던 다른 프로젝트와는 달랐어요. 그곳에서는 시범 농장이 현지인이 아니라 원조 기관에 의해 완전히 운영되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계속 걸었고 햇볕이 제 어깨를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여성 그룹이 작은 감자처럼 보이는 것을 다른 바구니로 분류하며 작업하고 있었죠. 찌감자입니다. 박 씨가 설명했어요. 다음 시즌 심기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방법을 가르쳤죠.
저는 여성들이 조심스러운 손길로 작업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각 감자를 살펴본 후 올바른 바구니에 담고 있었어요. 그들의 움직임은 자신감이 넘쳤죠. 분명히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한 밭의 가장자리에 도착했을 때 한 남자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햇볕에 거칠어져 있었고 우리에게 고개를 끄덕일 때 주름지는 눈 주위에 깊은 선이 있었죠. 그의 옷은 낡았지만 깨끗했고 손은 작업으로 인해 거칠어져 있었어요. 이분은 아메드입니다. 박 씨가 말했어요. 우리 프로그램에 합류한 첫 번째 농부 중 한 명이죠. 아메드는 저에게 고개를 끄덕였는데 그의 표정은 진지했지만 불친절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그에게 프로그램 경험에 대해 물었는데 다른 프로젝트의 농부들에게서 듣던 흔한 예행 연습된 대답을 완전히 예상하고 있었죠. 한국 방법 전에는 작물 많이 잃었어요. 아메드가 간단한 영어로 말했어요. 질병과 나쁜 저장법으로 40% 정도요. 학비 내기에 충분한 돈이 없었어요. 지금은 5%도 안 잃어요. 지금은 내 아이들 모두 학교 다녀요. 그의 말은 연습된 것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그가 말하는 방식에는 솔직한 정직함이 있어서 그를 믿고 싶게 만들고 있었죠. 당신 농장을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는데 시범밭에서 보고 있던 것이 실제 농부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 일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아메드는 고개를 끄덕이며 멀리서 보이는 땅 한 조각을 가리켰어요. 놀랍게도 박 씨는 즉시 저를 그곳으로 데려가겠다고 동의했죠. 저는 시간 제약에 대한 저항이나 변명을 예상했었거든요. 보통 관계자들은 기자들을 엄격한 투어 경로에 묶어두려고 하잖아요. 아메드의 농장은 더 작았지만 시범밭만큼 잘 정리되어 있었어요. 감자 식물들은 건강해 보였고 근처에는 작은 창고가 서 있었는데 아메드가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있었죠. 안에는 감자가 가득한 나무 선반이 있었고 공기는 시원하고 건조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적절한 공기 흐름이 있는 저장소입니다. 박 씨가 설명했어요. 단순한 디자인이지만 효과적이죠. 저는 더 많은 메모와 사진을 찍으면서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었어요. 이건 방문객들을 위해 준비한 쇼라는 제 예상과 맞지 않았거든요. 제가 본 모든 것은 실용적이고 단순했으며 제대로 작동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아메드를 포함한 제가 이야기한 농부들은 결과에 진심으로 만족하는 것 같았죠. 우리가 아메드의 농장을 떠나려고 할 때 머리 위로 어두운 구름이 모이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바람이 세져서 근처 키 큰 풀의 꼭대기를 구부리고 있었죠. 비가 오고 있어요. 아메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몇 분 안에 하늘이 열렸어요. 비가 거센 장막처럼 내리기 시작하면서 흙길을 진흙으로 바꾸고 있었죠. 박 씨는 제가 예상한 대로 우리를 트럭으로 급히 데려가지 않았어요. 대신 그는 물이 언덕 아래로 감자밭을 향해 흐르고 있는 곳을 가리켰죠. 이건 좋은 시험입니다. 그가 비소리 너머로 목소리를 높여 말했어요. 몇몇 농부들이 이미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간단한 도구를 사용해 물을 작물에서 멀리 돌리고 있었죠. 그들은 효율적으로 함께 일하면서 작은 도랑을 파서 물을 밭에서 멀리 흐르게 하며 서로를 부르고 있었어요. 저는 비를 맞으면서 서 있었고 지켜보는 동안 제 노트북이 적고 있었어요. 이건 계획된 것이 아니었어요. 이건 제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진짜 도전이었고 모두가 자연스럽게 대응하고 있었죠. 놀랍게도 박 씨는 소매를 걷어올리고 농부들과 합류했어요. 그는 명령을 내리거나 뒤에서 감독하지 않았어요. 그는 삽을 집어들고 그들과 함께 일하면서 진흙 속에서 도랑을 파고 있었죠. 그의 행동은 빠르고 결단력이 있었는데 수년간의 실질적인 경험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저는 이전에 원조 프로젝트 리더가 이렇게 직접 손을 더럽히는 것을 본 적이 없었어요. 보통은 현지인들이 실제 작업을 하는 동안 그들은 깨끗하고 건조한 상태를 유지했거든요. 하지만 여기 박 씨는 온몸이 젖고 무릎까지 진흙이 묻은 채로 다른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1시간의 힘든 작업 끝에 위험은 지나갔어요. 이제 물은 밭을 가로질러 흐르는 대신 안전하게 밭 주위로 흐르고 있었죠. 농부들은 서로의 등을 두드리고 있었는데 옷은 젖었지만 작물은 안전했어요. 박 씨가 저에게 걸어오면서 바지에 진흙 묻은 손을 닦고 있었어요. 이것이 우리가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가 간단히 말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할 때 감자를 재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이 잘못될 때 그것들을 구하는 것도요. 센터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조용히 앉아 제가 본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비가 제 의심의 일부를 씻어내렸어요. 아무도 그 폭풍이나 그에 대한 대응을 계획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제가 목격한 것은 위기 상황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진정한 협력과 실용적인 지식이었어요. 그날 밤 센터 게스트하우스의 작은 방에서 저는 제 메모를 검토하고 카메라의 사진들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뭔가 맞지 않았어요. 이 프로젝트는 제가 이전에 여러 번 봤던 패턴을 따르지 않고 있었거든요. 화려한 사무실도 광택이 나는 프레젠테이션도
세심하게 관리된 투어 경로도 없었어요. 그저 실제 밭, 실제 농부들, 그리고 실제 결과만 있었죠. 제 노트북이 아직 옆에 펼쳐진 채로 잠이 들었는데 제 마음은 질문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어쩌면, 정말 어쩌면 이번에는 뭔가 다른 것을 찾았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그걸 인정할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제 의심을 완전히 버리기 전에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할 거예요. 내일은 이야기의 균열을 찾을 더 많은 기회를 가져다 줄 거예요. 적어도 제가 잠이 들면서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코피아 센터에서의 생활에 적응하면서 2주가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매일 저는 프로젝트의 다른 부분들을 방문하면서 사진을 찍고 노트북에 기록하고 있었죠. 농부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훈련 세션도 지켜보고 수확 후 감자가 어떻게 보관되는지도 보고 있었어요. 조금씩 제 의심이 부드러워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저는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저는 특이한 정적 속에서 잠에서 깼어요. 아직 이른 시간인데도 공기가 건조하고 뜨겁게 느껴지고 있었죠. 창문 밖으로 하늘이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파랗게 펼쳐져 있었어요. 아름다워 보였지만 센터 근처에 모인 농부들은 그것에 대해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았죠. 이제 10일 동안 비가 오지 않고 있어요. 에스탄이 제게 아침 식사를 가져오면서 설명하고 있었어요. 모두 걱정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상황을 다른 나라에서도 본 적이 있었어요. 가뭄이 오면 작물이 실패하고 원조 프로젝트는 무너지곤 했죠. 이건 코피아 센터에게 진짜 시험이 될 거예요. 제가 봐왔던 다른 많은 프로젝트처럼 상황이 어려워지면 그들도 사라질까요? 날이 지나면서 땅은 점점 더 말라가고 있었어요. 한때 초록색이었던 풀은 노랗고 부서지기 쉽게 변하고 있었고 토양에는 작은 균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밭의 감자 식물들은 처지기 시작했는데 잎 가장자리가 말려들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얼굴은 매일 아침 텅 빈 하늘을 올려다보며 걱정을 보이고 있었죠. 저는 한국팀이 비상 물자나 외부 도움을 요청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프로젝트가 큰 문제에 직면했을 때 보통 그렇게 하곤 했거든요. 하지만 박 씨는 또 다시 저를 놀라게 했어요. 가뭄이 시작된 지 닷새째 되는 날 그는 지역사회 모임을 소집했어요. 모두가 센터 근처 큰 나무 그늘 아래 모이고 있었는데 농부들, 지역 지도자들, 교사들, 그리고 한국팀이었죠. 저는 가장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준비하면서 변명이나 오지 않을 수도 있는 도움의 약속을 듣게 될 거라 예상하고 있었어요. 대신 박 씨는 테이블 위에 그 지역의 큰 지도를 펼쳤어요. 우리는 언젠가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이제 우리 계획의 2단계를 사용할 시간입니다. 알고 보니 2단계는 태양열을 이용해 지하수를 퍼올리는 시스템이었어요. 박 씨는 지역 첫 조사 때 지하에 충분한 물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설명하고 있었죠. 그들은 계속 가뭄에 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장 놀라웠던 것은 계획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실행될 것인가였어요. 한국팀은 모든 것을 직접 책임지고 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들은 사람들을 각각 특정 일을 맡은 그룹으로 나누었죠. 땅을 가장 잘 아는 현지 농부들이 펌프를 놓을 위치를 선택하게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태양 전지판 설치를 도울 거고요. 모두가 역할을 맡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 만들면 그건 우리 프로젝트로 남게 됩니다. 그룹들이 스스로 조직화하기 시작하자 박 씨가 조용히 제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우리의 안내를 받아 만들면 그것은 그들의 성취가 됩니다. 다음 한 주 동안 저는 지역사회가 잘 조직된 팀으로 변모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여성들은 물 분배 일정을 만들고 있었고 남자들은 우물을 파고 펌프를 설치하는 일을 번갈아 하고 있었죠. 심지어 아이들도 도구를 나르고 밭의 토양 수분을 모니터링하면서 돕고 있었어요.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작업은 힘들었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고 있었어요. 모두의 움직임에는 목적의식이 있었고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결단력이 있었죠. 이들은 수동적으로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작물과 지역 사회를 적극적으로 구하고 있었어요. 어느 저녁 태양이 주황색과 빨간색으로 타오르며 지고 있을 때 저는 태양 전지판을 설치하고 막 끝낸 농부 그룹과 함께 앉아 있었어요. 그들은 피곤했지만 만족스러웠고 함께 간단한 식사를 나누고 있었죠. 당신은 실패를 볼 거라 기대하며 미국에서 왔죠? 한 농부가 갑자기 제게 물었어요. 대신 성공을 발견해서 실망했나요? 그 질문은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실망했나요? 실패한 프로젝트에 대해 글을 쓰는데 너무 익숙해져서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인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나요? 그날 밤방으로 걸어가면서 그 생각이 저를 괴롭히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들었지만 아직 보지 못했던 초등학교 정원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어요. 그곳에서 아이들은 교실 옆 작은 땅에서 감자 기르는 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선생님은 과학과 수학 수업에 농사 수업을 어떻게 접목시키는지 설명하고 있었죠. 제가 사진을 찍고 있는데 한 작은 소녀가 제게 다가왔어요.
그녀는 밝은 눈과 따은 머리를 한 9살쯤 되어 보였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녀는 제게 작은 종이 봉투를 건네주고 있었죠. 이게 뭐니? 제가 그녀의 키에 맞춰 몸을 숙이며 물었어요. 감자 씨앗이에요. 그녀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제 이름은 왕야예요. 당신이 집에서 이걸 심으면 우리를 기억할 거예요. 저는 그 봉투를 조심스럽게 들고 있었는데 안에 있는 씨앗들의 작은 돌기들이 느껴지고 있었어요. 정말 단순한 선물이었지만 그것에 대해 뭔가가 저희 목구멍을 감정으로 조이게 만들고 있었죠. 이 아이는 자신이 배우고 있는 것을 너무나 완전히 믿고 있어서 다른 나라에서 온 낯선 사람인 저와 그것을 나누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날 오후 저는 새 펌프 시스템에서 나온 물이 처음으로 밭에 도달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농부들은 작물들 사이에 물을 고르게 분배하기 위한 수로를 만들어 두고 있었죠. 박 씨는 뒤로 물러서서 현지 지도자들이 작업을 지시하도록 하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조용한 만족감을 보이고 있었지만 그는 성공에 대한 공을 차지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고 있었죠. 물이 목마른 땅에 스며들면서 저는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작물뿐만 아니라 저에게도요. 원조 프로젝트에 대한 제 확신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제가 쓰려고 계획했던 이야기는 더 이상 정직하거나 공정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 위에 제 메모를 모두 펼쳐놓고 도착한 이후 제가 적은 모든 것을 읽어보고 있었어요. 제 첫인상과 지금 제가 사실이라고 알게 된 것을 비교해 보았죠. 그 차이는 놀라웠어요. 저는 방문객을 위해 준비된 쇼를 찾으러 왔지만 대신 진짜이고 의미 있는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저는 왕야의 감자 씨앗 봉투를 집어들고 손바닥에 올려놓고 있었어요. 그것은 이 프로젝트가 다른 점을 모두 보여주고 있었죠. 그것은 단지 오늘 감자를 기르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한국팀이 떠난 후에도 계속해서 자랄 지식을 심는 것에 관한 것이었어요. 창문 밖으로 저는 달빛 속에서 반짝이는 태양 전지판을 볼 수 있었어요. 그것들은 딱 맞는 시간에 설치되었죠. 밭은 가뭄을 견뎌낼 거예요. 외부의 구조 때문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스스로를 구하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이었죠. 그날 밤잠이 들면서 저는 가장 큰 도전이 아직 제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저는 제 생각을 바꿀 만큼 용감해져야 했어요. 제가 계획했던 것과는 다른 이야기를 써야 했죠. 실패에 대한 폭로가 아니라 성공에 대한 정직한 이야기요. 그리고 어찌된 일인지 그게 제가 지금까지 직면했던 가장 무서운 과제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가뭄 이후 첫 부드러운 비와 함께 케냐에서의 마지막 주가 찾아왔어요. 저는 이른 아침에 밖에 서서 제 피부에 닿는 시원한 빗방울을 느끼고 있었어요. 농부들은 이미 밭에 나와 있었는데 활짝 웃으며 얼굴을 위로 향하고 있었죠. 위기는 지나갔어요. 작물들은 지역사회에 열심히 일한 덕분과 그들이 함께 만든 시스템 덕분에 살아남았어요. 저는 관찰과 인터뷰로 3권의 노트북을 가득 채웠어요. 제 카메라에는 감자 저장 기술부터 학교 정원에서 배우는 아이들까지 모든 것을 기록한 수백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종이나 사진에 담기지 않았어요. 그건 제 안에서 일어났던 거였죠. 마지막 날 저는 농부들이 이제 함께 수확물을 저장하고 판매하는 협동 저장 건물을 방문했어요. 그 건물은 화려하지 않았어요. 그저 환기가 잘 되고 저장 공간이 깨끗한 단단한 구조물이었죠. 하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놀라웠어요. 한때 혼자 고군분투했던 농부들이 이제는 팀으로 일하면서 작물에 대해 더 나은 가격을 받고 큰 마을의 시장까지 운송 비용을 나누고 있었어요. 아메드도 거기 있었는데 다른 여러 농부들과 함께 감자 상자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저를 보자 그는 잠시 일을 멈추고 걸어왔죠. 내일 떠나시나요? 그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는데 떠나는 것에 대해 이상하게 슬픈 감정이 들고 있었어요. 이런 일은 제 취재 여행에서 전에 없었던 일이었죠. 보통은 집에 돌아가서 비판적인 기사를 쓰는 것이 기다려졌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보러 다시 오실 거예요? 아메드가 물었어요. 내년은 더 좋을 거예요. 올게요. 제가 약속했는데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고 놀라고 있었어요. 그날 나중에 저는 박 씨와 마지막 만남을 가졌어요. 우리는 센터 밖에 앉아 있었는데 오후 햇살이 축축한 땅을 따뜻하게 데우면서 공기 중에 달콤하고 흙냄새가 나는 향기를 만들고 있었죠. 저는 그에게 마지막 중요한 질문이 있었어요. 한국팀이 2년 후에 떠나면 이곳에 어떤 것이 남기를 바라시나요? 박 씨는 대답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들판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건물이 아닙니다. 그가 마침내 말했어요. 장비도 아니고요. 그런 것들은 결국 부서지거나 닳아 없어지죠. 남아있어야 할 것은 지식과 자신감이에요. 그들이 유지하고 대체할 수 있는 도구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했다는 이예요. 그것이 진정한 독립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노트북으로 제 기사 초안을 쓰기 시작했어요. 몇 주 전에 제 노트북에 썼던 작업 제목 한국의 실패한 감자 혁명.
이제 어리석고 불공정하게 느껴지고 있었죠. 저는 그것을 지우고 새로운 제목을 입력했어요. 감자 혁명 한국이 아프리카에 희망을 심는 방법. 농업기술뿐만 아니라 제가 지역 사회에서 그리고 제 자신 안에서 목격한 변화를 설명하면서 글이 쉽게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박 씨의 실용적인 접근 방식, 가뭄 동안 작물을 구한 태양광 펌프, 그리고 농부들에게 더 나은 시장 접근성을 제공한 협동 시스템에 대해 적었어요. 아이들이 평생 동안 도움이 될 기술을 배우는 것에 대해서도 적었죠. 다음날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는 케냐로 가는 여정보다 더 길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저는 계속해서 제 메모를 검토하고 기사를 다듬고 있었는데 모든 세부 사항을 정확하게 담고 싶었거든요. 이제 이건 저에게 그저 또 다른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코피아 센터에서 진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했죠. 마침내 워싱턴에 도착했을 때 제 아파트는 이상하게 비어있고 조용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왕야의 씨앗 봉투를 제 창가에 조심스럽게 놓았는데 봄이 오면 제 발코니에 있는 화분에 심을 계획이었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제 기사를 제출했어요. 2시간 후 편집장이 전화를 걸어왔죠. 이건 내가 제안했던 이야기가 아니네, 알렉스. 그녀가 말했는데 놀라움이 목소리에 분명히 드러나고 있었어요. 네, 제가 인정했어요. 제가 발견한 이야기예요. 다행히도 편집장은 제 기사를 정말 좋아했어요. 그것은 다음 일요일 국제면 첫 페이지에 실렸죠. 며칠 안에 저는 코피아 접근법에 대해 더 알고 싶어하는 독자들로부터 이메일을 받기 시작했어요. 일부는 제가 그랬던 것처럼 회의적이었고 다른 이들은 영감을 받아 비슷한 방법이 다른 지역에서도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 배우고 싶어 했죠. 3개월 후 제가 왕야의 감자 씨앗을 심은 발코니 화분에서 작은 초록 싹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저는 그들의 성장을 확인하면서 점점 더 강하고 커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것들은 저에게 매일 케냐에서 배운 교훈을 상기시켜주고 있었어요. 때로는 희망과 성공이 우리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자랄 수 있다는 것을요. 봄이 여름으로 바뀌면서 저는 에스탄으로부터 최근 수확 사진이 담긴 이메일을 받았어요. 밭은 제가 떠났을 때보다 더 건강해 보이고 있었죠. 태양광 펌프 시스템은 더 많은 농장을 지원하도록 확장되어 있었고 학교 정원은 2배로 커져 있었어요. 저는 한 장의 사진을 인쇄해서 제 책상 옆에 붙였어요. 아메드가 중앙에서 카메라에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리며 감자 수확물 옆에 자랑스럽게 서 있는 농부들의 모습이었죠. 그 옆에 저는 제게 중요해진 말이 적힌 작은 메모를 붙였어요. 새로운 눈으로 보자. 생각을 바꿀 의향을 가지자. 그 주에 편집장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는데 저를 놀라게 하는 소식을 들고 있었어요. 제 기사가 너무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켜서 그녀는 제가 후속 이야기를 위해 케냐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었죠. 이번에는 코피아 센터에서 배운 것을 자신의 땅에서 구현하기 시작한 농부들의 발전 상황을 추적할 거였어요. 다시 돌아가는 여정을 위해 짐을 싸면서 저는 첫 번째 여행 때 가졌던 냉소주의를 전혀 느끼지 않고 있었어요. 대신 호기심과 흥분을 느끼고 있었죠. 코피아 센터에 대한 제 이야기는 독자들의 관점을 바꾼 것뿐만 아니라 제 관점도 영구적으로 바꿔놓았어요. 제 발코니의 감자 식물들은 작지만 강하게 계속 자라고 있었어요. 케냐에 심어진 변화의 씨앗처럼, 그리고 제 자신의 생각의 변화처럼 그들은 좋은 흙, 적절한 관리, 그리고 번성할 시간만 필요로 했죠. 저는 실패에 대해 글을 쓸 것이라 예상하며 케냐로 여행했지만 대신 성공을 발견했어요. 속임수를 찾으러 갔지만 정직함을 발견했죠. 가장 중요한 것은 때로는 가장 좋은 이야기가 당신이 쓰려고 계획한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과 마음으로 발견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